일제강점기 착취당하는 농민과 농민의식을 반어적 제목으로 고발하고 있는 모범 경작생. 바로 시작합니다. 예, 나 한마디 하마. 예, 기억이 보고 한마디 하래라. 아까부터 하겠다고 그러던데. 기억이 성내겠다. 자, 한마디 해보게. 한참 소리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 일하던 손들이 쥐었던 벼포기를 놓았고 모든 눈이 기억의 얼굴로 모이었다. 목청이 남보다 곱지 못하다고 해서 한 차례도 소리를 시키지 않은 것이 화가 났던지 기억이는 권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목소리를 다 빼어 소리를 꺼냈다. 온갖 물은 흘러나려도 오장 썩은 물 솟아만 오른다. 같은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기억의 미나리곡에 합세하여 다시 노래를 주고받고 하였다. 깔기죽 깔기죽 깔보디 말고 속을 두루러 말해주렴. 소리를 하면 흥겨워져서 모르는 사이에 일이 빨리 되어가매 일터에서는 웃는 소리가 아니면 노래가 그치지 않는다. 못이나 전대에 배 전대에 전에나 전대로 놀아나 보자. 성도의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빼놓은 사람 없이 단 한 번씩이라도 목청을 뽑고 소리를 불렀다. 물소리를 출렁출렁 내며 한 움큼씩 쥐인 벼모를 몇 부리씩 떼어 꽂는 그들은 서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입으로 소리를 하면서도 손을 재빠르게 놀리었다. 그러나 14살밖에 안 되는 성도의 동생은 떨어지는 솜치에 소리를 한마디 하고 나면 가뜩이나 한 발씩 뒤떨어졌다. 예, 넌 소린 그만두고 모나 잘 꽂아라. 잘못하면 너 때문에 일을 못 맞출라. 성두가 그의 동생 몫을 꽂아주며 하는 말이다. 얘들아, 이번엔 수심가나 한마디 하자꾸나. 아마 수심간 송두가 가장 나을걸? 다 같이 젊은 사람들만이 모이어 일하는 곳이라 그런지 어떤 이가 이렇게 따라 말했다. 수심가야 송두지. 나야 받기나 하지. 누가 먼저 꺼내봐. 이게 공연히 그러지 말고 빨리 해. 성도는 처음엔 사양하려 했으나 두 번 권하는 데는 대자 소리를 꺼냈다. 그럴 때 마침 옆에 논에서 자동차 온다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논에서 일하던 이들이 휘었던 허리를 펴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있었다. 저 차에 길서가 온대지? 그러더군. 이런 말이 나자 성도 동생은 논에서 밭을 건너 신장로로 뛰어갔다. 옆에 논에서도 몇 사람이 자동차가 머무르는 큰 돌이 놓여있는 길가에 모여서서 수군거리었다. 팔자 좋다. 어떤 놈은 땀을 흘리면서 종일 일만 하는데 어떤 놈은 자동차만 슬슬 굴리누나? 기혁이가 자동차 온다는 말에 길서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길서가 불어온 듯 자동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자동차는 여름 먼지를 뽀얗게 휘날리면서 동네 앞까지 왔으나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서 머물지를 않고 그냥 달아나 버렸다. 동네 서쪽 조그만 산을 돌아 가물가물 사라질 때까지 모여섰던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며 제각기 일터로 돌아갔다. 성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일꾼들은 남의 일이 아니면 자기들도 신장로까지 나가보고야 말았으리라고 수군거리며 다시 모를 꽂기 시작했다. 오늘 온댔으니 꼭 올 텐데. 성두가 못단을 왼손에 쥐며 말했다. 글쎄 꼭 올 텐데 요새 뭐를 못 내면 금년에 상을 못 할 거 아니야. 기울어지는 햇살을 쳐다보며 진도애비가 말했다. 너 원통할 게 뭐 있니? 길서가 상을 텐데도 넌 맞고 한 게 못 얻어먹어. 이거 자식아. 기혁이가 톡 쏘았다. 그래도 오려고 한 날엔 올 텐데. 은근히 기다리던 성두가 다시 말했다. 길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물론 사촌형뻘이 되면서도 기혁이 같은 몇 사람은 길서를 시기하고 속으론 미워까지 했으나
동네 전체로 보아 소학교 졸업을 혼자 했고 군청과 면사무소에 혼자서 출입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지지 않으리만큼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며 지도했다. 나이 젊은 사람으로 일을 부지런히 해서 돈도 해마다 벌며 저축을 하여 마을의 진흥회니 조기회니 회마다 회장을 도맡고 있는 관계로 무식하고 착한 농부들은 길서를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서울서 모이는 농사 강습회에 군에서 보내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주일 전에 그리로 떠난 뒤로 길서를 칭찬하는 소리는 더 커졌다. 평양 구경도 못한 마을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별안 구경을 다 하고 돌아올 그에게서 서울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 그의 돌아옴이 기다려지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 한 번도 쉬지 못한 성도의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논두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기로 했다. 다른 동네에서는 점심 뒤 한 번 쉬는 참에는 새일을 먹는 것이었으나 이들은 몇 해 전부터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그저 몸이나 쉬는 것이었다. 길선에만 내놓고는 전부가 소작으로 사는 그들이 여름철에는 보리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터에 새이쯤은 물론 생각도 못했다. 에고, 나도 돈 있으면 죽기 전에 서울 구경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진도 애비가 드러누워 풍뎅이로 얼굴을 가리우며 말했다. 나는 평양이라도 구경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신문지 조각으로 희연을 말아 침으로 붙이던 성두가 웃었다. 에이구, 저이 하늘에서 돈이나 좀 떨어지지 않나? 풀 위에 엎드려 풀을 손으로 뜯던 기억의 말이다. 여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곡식에 싹이 돋은 들판은 물들인 것 같이 파랗다. 그런데 금년엔 나도 길선애처럼 금비를 사다가 한번 논에 뿌려보았으면 길선은 밭에다 조합비료래나 암모니알친데 그것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성두가 말할 때 진도애비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이고 말 말게. 골매서는 누가 돈을 빚내다가 그것을 했다는데 본전도 못 빼고 빚만 남았다네. 그럼 우동네 니특이네도 노갔대더라. 설사 잘된다 한들 우리가 많이 먹을 듯하나? 소장료가 올라가면 그뿐이야. 기혁이가 성난 것처럼 말했다. 얼마 전에 지주한테 가니까 니특이 칭찬을 하면서 우리가 금비 안 쓴다는 말을 하던데? 글쎄 말이야. 금비라는 게 또 못 살게 하는 거거든. 그건 또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돈 있는 놈들이 만들었을 게야. 빚 안 내고 농사져도 굶을 지경인데 빚까지 내려니 살 수 있나 이런. 기혁이가 큰 소리를 할 때 진도애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가 말을 꺼내었다. 아이 길서야 돈 있고 제 땅 있으니 무슨 지신들 못하리. 또 변 없이 얼마든지 보통학교에서 돈을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나도 보통학교나 다녔으면 모범 경작생이나 되어 돈을 가져다 그런 것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을 텐데. 에이구, 보통학교란 물도 못 먹었으니. 성두가 절반이나 거의 꽂힌 모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들은 이런 의미에서도 길서를 부러워했다. 물론 제 땅이 얼마만큼은 있어야 모범생이라도 될 것이나 보통학교도 다니지 못한 형편에 그런 꿈은 꿀 수도 없고, 따라서 길서처럼 서울 구경을 공짜로 할 생각을 못 해보는 것이 억울했다. 아이고 내일은 우리 조밭 새벌긴 매로들 오게. 기혁이가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나는 내일 장에 가서 돼지 금세를 보고 와야겠네. 그것을 팔아다 지세도 바치고 5월 단오에 의식이 댕기도 안감 끊어다 줘야지. 성두가 이 말을 하고 일어날 때는 앉았던 사람들도 논으로 다시 내려갔다. 성두는 말없이 모를 꽂고 있었으나 모이파리에서 곧 벼알이 열리어 익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았다. 1년에 벼를 2번만이라도 거둘 수 있다면 돼지는 안 팔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왔던 까닭이다. 기나긴 해도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어느새 쑥 내려갔다.
서산에 넘어가려는 붉은 해를 돌아보고 기어기가 타령조로 소리를 높이었다. 어서 꼬꾸 저녁 먹자. 다른 사람들도 이 소리를 따라 마지막 춤을 추는 무당처럼 소리를 치며 모를 꽂았다. 어둠이 들을 휩싸고 도울 때 물오리들이 소리치며 떼를 지어 날아갔다. 성두의 눈에서 큰 개뚝을 넘어 긴 매로 갔던 그의 손아랫 누이 의숙이는 국수집 딸 얌전이와 같이 못 꽂는 눈두렁을 지나갔다. 의수가 빨리 가서 저녁 지어라. 원 이제야 가니? 성두의 남동생이 의숙이를 보며 말했다. 하며 의숙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기어기가 말을 붙이었다. 길서가 안 와서 맥이 풀리겠구나. 하며 다시 얌전이에게 말을 했다. 오늘 저녁 너의 집에 갈까? 의숙이와 얌전인 꼭같이 눈을 떨구고 길을 걸었으나 의숙이만은 얼굴을 붉히었다. 개뚝에 가려 자동차를 못 보았으나 그래도 동네에 들어가면 길에서라도 길서가 자기를 불러줄 것을 은근히 생각하던 의숙이였다. 먼지 묻은 적삼이 등골에 흐른 땀에 뻘개졌고 장흙을 뭉갠 듯한 치마가 걸을 때마다 너풀거렸다. 예, 길서가 안 왔대지? 얌전이가 말을 꺼냈다. 글쎄, 누가 아니? 공연히 그러지 마라. 눈물 나오면 울어라. 그런 때 울지 않고 언제 울겠니? 나 같으면 그까짓 거 막 울겠다. 이름만이 얌전이며 사실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말괄량이로 아직 시집도 가기 전에 서방질까지 했다고 하지만 의숙인 그의 말이 그다지 밉지가 않았다.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한 듯하여 안타까워하던 길서를 한 주일이나 두고 보지를 못하다가 오늘에야 만나려니 했던 마음을 얌전히만이 알아주는 듯 하기도 했다. 예, 사랑이란 게 뭐니?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할 수 있니? 난 그래도 기억일. 무슨 소리나 가릴 줄 모르는 얌전인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을 하면서도 전에 없던 진정을 보였다. 누군 사랑이 뭔지 아니? 그래도 너는 길서 오래비하고 사랑한대더구나? 얘도? 마을은 조용했다. 어슬어슬해가는 들에서는 낮에 먹은 더위를 식히고 마시었던 먼지를 토하는 듯 벌레들이 목청을 가다듬어 울고 있었다. 의숙이와 얌전인 집에다가 호미를 두고는 꼭같이 우물로 나왔다. 의숙이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한 손으로 물을 쏟아 얼굴을 씻고 머리털에 묻은 물방울을 손으로 퉁긴 뒤에 흙에 빨개진 고무신과 발을 씻고 있었다. 마침 그때 동이를 옆에 끼고 오던 마을 여편네가 길서가 이제야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예, 길서 오래비가 온대. 개들이 짖는 데쯤 온 게다. 하며 얌전이가 만나보기나 한 것처럼 말했다. 개소리가 커지며 또 가까울수록 의숙의 마음은 들먹거렸다. 고무신도 마저 씻지 못하고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혹시 길에서나 만나지 않을까 하여 가슴을 졸이었다. 집에 가서 아무 정신없이 돼지죽을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돼지우리로 나아갈 때는 설마 길서가 자기 옆에 와 있으려니 했으나 울긋거리는 돼지에게 죽을 쏟아주고 섭섭이 돌아설 때까지 길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음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대문으로 돌아 들어가려 할 때 귀에 익은 기침소리가 의숙의 발을 멈추게 했다. 역시 길서의 소리가 틀림없었다. 의숙이는 작년 여름 설레이는 가슴으로 길서를 대하게 된 뒤부터 동네에서도 거의 알게쯤 사이가 친했건만 아직까지 어른들에게는 눈을 숨기고 있는 사이라 마당 옆 낯가리 밑에 숨어 길서를 만났다. 잘 있었니? 예. 자동차를 타고 올래다가 몇 시간 걸으면 75전이나 굳는 걸 공연히 타고 오겠든. 빨리 널 만나고 싶기는 했지만 의숙이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울렁거리는 가슴은 그저 널뛰듯 뛰었고 고개는 들고 있을 수 없게 늘어지기만 했다. 매일같이 만날 때는 어느 틈에라도 웃어 보이었고 말을 한마디만 해도 기쁜 생각이 드솟았건만 며칠 떠났다가 만났음인지 공연히 가슴만 떨리었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서울 이야기를 들으려고 길선의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소모기로 갔던 어린애들은 밥술을 놓기 전에 뛰어와서 멍석을 차지하고 앉았다. 마당엔 빨랫줄에 남포동이 걸려 금시 꺼질 것처럼 바람에 훌떡훌떡했다. 육군에게 남포동을 내다 건 것이 길선애로서도 처음인 만큼 마을 사람들도 보통 때의 윷과는 달리 말들을 적게 했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한편 옆에 앉은 부인네들도 각기 길서에게 잘 다녀왔느냐는 인사를 했다. 오래비 잘 다녀왔소? 특별히 크게 하는 얌전이의 인산 웅크리고 앉았던 의숙의 고개를 더 숙이게 했다. 그래, 서울 동네가 얼마나 크던가? 길서 앞에 앉았던 수염 기른 늙은이가 웃으며 물었다. 서울엔 우리 동네 터보다 더 넓은 자리를 잡고 있는 집이 수 없습니다. 총독부 같은 집에는 수만 명이 살겠던데요. 길서는 서울서 구경한 놀랄만한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이야기했다. 전차는 수백 대나 되며 자동차가 수천 대나 있어 귀가 아파 다닐 수 없었다는 말까지 했다. 혀를 빼고 멍하니 듣던 사람들이 숨을 몰려 쉬려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강연조로 말을 꺼냈다. 이제는 강습회에서 배운 것을 조금 말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법이란 제가 보통학교 다니면서 다 배운 것이며 지금 내가 채소밭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었으니까 말할 것이 없지요. 하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닭을 칠 때 서울서 레구 호원이란 흰닭을 사다 기르면 그놈이 알을 굉장히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엔 배운 것이라고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을 끝맺고 다시 말을 이을 때는 기침을 한번 하고 목청을 올리었다. 제가 강습회에서도 가장 많이 물은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무서운 시국이라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을 죄를 짓기 쉽고 일을 아니하고 놀려고만 생각하면 농사도 못 짓게 됩니다. 불경기 하지만 이것이 얼마 오래 갈 것이 아니며 한 고비만 넘기면 호경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이에 감옥에 가장 많이 갇힌 죄수들은 일하기가 싫어서 남들까지 일을 못하게 한 놈들이래요.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라나요. 공연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 놈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붙이던 땅까지 못 붙이게 될 것이니 결국은 농군들에게 손해가 아니겠소? 듣고 있던 사람들은 길서의 얼굴만 쳐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하라는 일을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같은 값이면 마음 놓고 하라는 일을 잘하여 살아야 하겠어요. 우린 일을 부지런히 합시다. 그러면 굶어 죽는 법이 없으니까요.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 부지런했던 덕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을 끝맺고 한참이나 섰다가 앉을 때 옆에 앉았던 늙은이가 이 말을 긁으며 물었다. 길서너 서울 가서 그런 말도 배웠어? 길서는 그저 웃었다. 의숙이도 재미있게들 듣는 동네 사람들을 볼 때 길서가 더 훌륭한 것 같이 생각했다. 그런데 호경기인가 그것은 언제 온대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기어기가 한참 동안 잔잔하던 공기를 깨뜨리고 말했다. 대답에 궁했던 길서는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온대더라 라고 대답했으나 어째서 불경기니 호경기니 하는 것이 생기느냐고 캐어 물을 때에는 모르겠다는 솔직한 대답밖에 더 할 수가 없었다. 농민들이 나날이 못 살게 되어가는 것이 불경기 때문만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는 말로 그렇다고 대답했을는지 모른다. 암만 호경기가 온다 해도 팔아먹을 것이 있어야 호경기지 팔 거 없는 놈이 호경기는 무슨 소용이냐? 호경기가 되면 쌀이 많이 생기기나 하나? 이러한 기억의 말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온 듯 했으나 호경기가 쌀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아는 그들은 길서의 말보다도 더 그럴듯이 생각했다.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십리박 읍내에 있는 지주 서제당은 금년에도 맏아들을 분가시키고 고래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었다. 쌀값이 조금 오르면 고무신값이 오르고 쌀값이 떨어지면 물건값도 떨어지는 것을 잘 아는 그들은 불경기니 호경기니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으며 돈 있는 사람들도 불경기에 땅 팔았다는 말을 못 들었으므로 경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길서가 힘든 말을 자기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같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서울 갈 때 입었던 누런 양복을 벗고 무명 잠방적삼을 갈아입은 뒤 논에 나가 모를 꽂고 들어온 길서는 컴컴한 저녁 때쯤에서 의숙의 집뒤 모퉁이로 의숙이를 찾아갔다. 기쁨을 기쁘다고 말하지 못하던 의숙이도 이날만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솟아오르며 무슨 말이든 가슴이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길서가 서울서 사왔다고 파란 비늘 손에 쥐어줄 때 의숙은 진정이 서리운 눈초리로 길서의 손을 듬뿍 잡았다. 비누세수라고 평생 못해본 의숙이가 비누세수를 하면 금시 자기의 타진 얼굴이 희어지며 예뻐질 것 같아 춤을 추고 싶게 기뻤다. 내 다음에 일본 가게 되면 더 좋은 거 사다 줄게. 언제 또 가세요? 가을엔 도에서 세 사람을 뽑아 일본 시차를 보낸다는데 뽑히기나 할런지 모르지만 뽑히겠지요 뭐. 자신 있는 듯이 의숙이가 말할 때 껌껌한 데서 사람 소리를 들은 강아지가 깡깡 짖으며 뛰어나왔다. 무서운 호랑이나 본 것처럼 그들은 뒤돌아볼 새도 없이 굴뚝 뒤로 몸을 움츠리었다.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고동을 제각기 남의 가슴 속에서 들었다. 그놈의 개새끼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며 숨을 내쉬고 일어설 때 그들의 손은 꼭 잡히어 있었다. 의숙이는 길서를 떠나서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비누를 궤 속 깊이 넣었다가 한번 다시 꺼내보고는 마당으로 나와 어머니와 오빠와 동생이 앉아있는 멍석으로 갔다. 그러나 길서의 품에 안겼던 생각만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 4원 80전을 받고 팔았단 말인가? 그의 어머니가 성도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용돈을 써야지요. 우선 지세도 밀리고 아직 보리 빌 때까지 먹을 보리도 사야 하지 않아요? 또 단오 명절도 가까워오는데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런 줄은 알지만 큰 돈을 만들려고 했던 도야지를 너무 일찍 팔았단 말이다. 누구는 모르나요? 여름에는 풀을 깎아다 주기만 하면 거름도 잘 만들고 먹을 것도 겨울보다 흔해서 기르기도 쉽고 그러다가 가을철에 들어 팔면 큰 돈 될 것도 알기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두의 얼굴은 푸르럭푸르럭했다. 오빠의 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팔고? 의숙이가 옆에 앉았다가 눈을 흘기는 것 같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말을 했다. 글쎄 말이다.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가. 어머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이 나와서 시원한 듯 했다. 길서는 새벽에 일어나 감자밭에 나가 벌레를 잡고 뽕나무 묘목밭을 한번 돌아보고는 서울 갈 때 입었던 누런 양복을 입고 읍내로 들어갔다. 먼저 보통학교 교장에게로 가서 제 손으로 만든 빗자루 5개를 쓰라고 주고 모를 다 냈으니 비료를 사야겠다고 25원을 취해가지고는 뽕나무 묘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면사무소로 들어갔다. 네 상 잘 왔어. 한 통 내야지. 오늘은 네 상의 점심을 얻어먹어야겠군. 세금 못 낸 사람을 잘 치기로 유명한 뚱뚱한 서기가 길서가 들어서자마자 말을 했다. 한턱은 점심때 내기로 하고 묘목은 언제 가져갑니까? 퍽 자랐는데. 이번엔 돈을 좀 실하게 받아야겠는데요. 한 통만 내면야 잘 팔아주지. 내게만 곱게 보이란 말이야.
값을 정해서 갖다 맡기면 그만이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감히 해내나. 면석이는 농담 비슷하게 웃었으나 허리를 구부리고 복종하는 농부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자신이 있다는 듯한 호골 웃음을 웃었다.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을 뽑을 때도 면장을 시켜서 잘 말하도록 할 테니 그저 한턱만 내요. 그건 염려 마십시오. 술 한 병이면 녹초가 될걸. 그러면서도 얼마나 먹는 듯이. 길서는 진정으로 한턱 내고 싶기도 했다. 묘목만 잘 팔아주면 예산 이외의 돈이 수십 원 들어온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때 뚱뚱한 몸에 맵시 없는 의복을 입은 면장이 들어와서 길서 앞에 섰다. 길서는 인사를 하고 서울 갔던 이야기를 보고했다. 보고를 듣고 수고했다는 말을 한 뒤는 곧장 그런데 이번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도 조금 많이 부담해야겠네. 그저 보통 학교를 6학급으로 증축해야겠으니까 하고 길지도 않은 수염을 쓸며 호세 이야기를 했다. 거여 제가 압니까? 아니야. 자네 동네서야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게니까. 그렇다고 자네에게 해로운 것은 없을 게고. 글쎄요. 길서는 면장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없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때를 굶고 지나는 동네 소작인들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둘째로 하고라도 묘목도 못 팔아먹을 것이며 그런 말이 보통 학교 교장 귀에 들어가면 돈도 빌어다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게 되고 면사무소 사무원들과 학교 선생들에게 팔던 감자와 파도 썩어버리게 된다. 300평밖에 안 되는 논에 비료를 많이 내지 않으면 미곡 품평회에 출품도 못 해볼 것이며 그러면 상금을 못할 뿐 아니라 벼가 겨우 넋 선밖에 소출 못 날 것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1년 양식도 부족할 것이 아닌가. 자네 동네 사람들은 얌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면장이 다시 말을 꺼낼 때 길서는 곧 대답했다. 그러면요, 근심이 조금도 없다고야 할 수 없지만 무던한 편은 됩니다. 벼는 누릇누릇해서 이삭들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을 편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강충이, 즉 벼줄기를 깎아먹어 벼를 마르게 하는 벌레. 강충이가 먹어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길서만이 평양 가서 북어 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쳤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도 더 잘 되었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가죽같이 민숭민숭해졌다. 이 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 못살게 하는 것이 가슴 원통했으나 여름 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들은 할 수 없으므로 성도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 읍내지주 서재당에게 가서 금년만 도지를 조금 감해달래 보자고 했다.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해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되었다고 감해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쟁이와 같은 당치 않는 짓이라고 해서 거절했다.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뽑히어 떠나가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더구나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도는 가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큰 마음을 먹고 때를 지어 읍내로 들어가 서재당에게 사정을 말해보았으나 물론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 관계로 돈이 몰린다는 근심까지를 들었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거든 명년부턴 논을 내놓아라. 하는 말에는 더 할 말이 없이 갈 때보다도 더 기운 없이 돌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눈앞에 서서 모범경작이라고 쓴 말뚝을 부러웁게 내려다보았다. 볏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큼 들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말도 잘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들어주지 않은 길서가 미웠다. 나도 내 땅이 있어 비료만 많이 하면 2, 3곱은 내겠다. 그까짓 거. 기혁이가 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놀란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과 13등 하던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것보다도 10등이던 길선의 마는 그대로 10등에 있는 것이 너무도 이상했다. 길선에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 만나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호세만 올랐다는 것이 우스우면서도 기막힌 일이었다. 무엇을 보고 호세를 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흉년. 그러면서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 데다가 호세까지 오른 그들의 세상은 캄캄했다. 아마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떠나야 하는가 보다. 성도는 혼자 생각했다. 그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재고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살 놈의 땅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야 알고 누구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그렇지 않기를 속으로 바랐다. 길서는 일본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눈두렁에서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논에 박은 김길서라고 쓴 말패는 간 것도 없고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었다. 심술궂은 애들이 장난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 한 짓으로 보아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동네에 들어섰을 때 동네엔 어른이라고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읍내 서재당 집에 가서 저녁 때가 되도록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서울 갔다 돌아왔을 때보다도 더 의기양양해온 길서의 마음은 조각조각 깨어지고 말았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던 바나나를 가지고 밤이 이슥했을 무렵 의숙이를 찾아갔건만 그를 본 의숙이도 얼굴을 돌리고 울기만 했다. 길서의 마음은 터지는 듯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던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듯 가슴이 떨리었다. 불길한 징조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성두가 충혈된 얼굴로 아랫문으로 뛰어들었을 때 길서는 들고 왔던 바나나를 들고 뒷문으로 도망쳤다.